이번 강의는 조선의 그 3대 도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 실학자 그 성호 이익의 그 성호사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의 3대 도적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사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조선시대 때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도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회에서 지배층들은 이들을 도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백성들, 그들은 이들을 의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그 입장으로서 이제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들은 어떤 드라마나 또 이제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많이 그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그 조선시대 때 존재했던 그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조선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를 그 위해서 어떤 싸웠다라기보다는 아주 그 흉년, 대기근, 전염병 이렇게 조선 사회 중기 때 아주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었을 때 나타난 그러한 그 도적대들의 어떤 대장이라고 그럴까요? 우두머리 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그 통쾌함 이런 것을 누리지 않았나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홍길동이란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이제 서자 출신이고, 그리고 이 홍길동이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비범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도수를 익혀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후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홍길동을 죽이려고 홍판서인가요? 그 가족들이 이제 홍길동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홍길동이가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 도둑의 그 무리들의 그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가에 가서 재물도 뺏고 또 도술도 부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러한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신비한 인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관할을 습격하고 수령을 벌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형들한테 이제 어떤 홍길동을 이제 데리고 잡아오면은 병조판서를 주겠다. 그리고 또 홍길동이가 이제 소설에서는 병조판서를 또 원했나 봅니다. 그래서 병조판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병조판서가 돼서 이제 이제 활동을 다시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고전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길동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되다가 이제 어떤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민요함비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홍길동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막 율도국이라는 상상적인 어떤 이러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민중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꿈? 이상지향적인 이런 것들의 내용이 조금 더 아주 상상력이 더욱더 풍부하게 들어갔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우리가 허균이라는 그 인물이 지은 거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균은 광해군 선조 때의 그 인물인데, 이 시기의 택당집인가요? 그 책에 홍길동전을 지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택당집이란 책은, 송시열, 숙종, 영조,
그 정조, 막 이럴 때 그 아주 대성리학자였죠.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이 송시오리가 편집하고 수정해서 편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정말로 허균이 홍길동을 지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나중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막 국문당할 때 홍길동을 지은 것에 있어서는 전혀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균이가 짓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튼 이 홍길동이 나중에 뭐 17세기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본,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용이 추가되고 더욱더 좀 각색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막 조선 후기에 나왔던 18세기 그때 막 나왔던 장길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홍길동이 연산군 때, 성종 연산군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막 전후가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나중에 허균이 실제 정말 한글 소설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지어지고, 또 민중들에게 더욱더 위안이 되는 뭔가 또 희망, 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소설로 많이 이제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허균이 홍길동전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홍길동전 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민중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구두로 또는 다시 필사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 홍길동전은 아주 많은 다른 책들이 뭐 필사본이니 판각본이니 많은 책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면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길동은 충청도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을 통해서 소설로서만 알고 있었지만은 실록에 보면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홍길동은 연산군과 성종과 연산군 때 이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연산군 일기에 보면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무리를 다 잡도록 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있었고 홍길동의 인물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보태지고 더욱더 홍길동을 어떤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한 게 바로 소설 홍길동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결국은 이렇게 잡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최후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잡힌 것까지만 나와 있고 이 인물이 충청도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활약을 했던 인물로서 실존하에 있는 인물로서만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임꺽정 같은 경우는 홍길동과 다르게 아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꺽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황해도에서 조직적으로 도적질을 했고요. 또 어떤 작은 집단 무리를 지어서 도적질을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무리가 돼서 거의 이 반란 세력처럼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임꺽정이었습니다. 임꺽정은 황해도의 출신이었고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이 백정이었는데 황해도에서 봉산에서 갈대로서 이렇게 이제 뭐 바구니도 만들고 또 이 뭐 패링이 같은 모자도 만들고 삿갓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백정들의 집단 부락이 있었던
곳에 임꺽정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명종 시대였는데 그 명종의 생모 문종왕후 그리고 또 이 문종왕후의 동생 그 윤원영 그리고 윤원영의 첩 뭐 정난정 그러한 인물들이 거의 뭐 국정을 문란시키고 그들의 수많은 그 뇌물을 그들한테 주고 뇌물을 받고 관직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친척들이 아주 그 조선 팔도의 이 관직들을 다 갖고 있던 막 그런 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임꺽정이 갈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 사실상 천민 집단에 있었던 그런 백정이었는데 이 갈대밭을 그 문종왕후의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그 갈대밭을 자기들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뺏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임꺽정과 그의 집단들이 이제 생기가 끊어지게 되니까 아마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하게 살고 어려웠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지막 생계 유지했던 그 갈대밭까지 뺏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가족들과 그 집단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 문종왕후와 그의 친척들은 아주 전국 팔도에 개간 그러니까 간척을 많이 해서 땅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척을 개간하게 되면은 그 땅은 그 간척을 했던 사람들의 소유가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작황을 많이 풍성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할 땅들을 개간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확보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양반 지배층들은 개간을 했던 것이었고 개간된 땅을 또 샀던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임꺽정과 같은 그 집단의 부들이 거기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그 생활했던 그들의 땅까지도 그 명종 때 문종왕후의 그 어떤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 뺏어서 그들의 이제 그 땅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굶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탈과 세금의 가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던 때가 바로 명종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었던 그런 때였죠. 그 임꺽정이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9월 제석산, 봉산과 그때 당시에는 뭐 경기도 개풍군, 금천군 그런 인접한 지역과 청석골이라고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이런 그들의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도둑질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임꺽정이 아주 큰 세력을 만들게 되고 또 이 잡히지 않고 아주 심하게 관할을 습격하고 또는 그 수령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아주 놀랐던 것입니다. 도적을 하면서 일반 어떤 그 재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훔쳐서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수령까지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아주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임꺽정의 그 도적의 무리들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고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임꺽정을 알고 있는 것은 임꺽정의 뭐 소설이나 또 그 밖에 많은 설화에서 의 인물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1928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연재소설인데 한 10년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조 홍명이라는 이 소설가 그리고 민족운동가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장기간에 임꺽정에 대해서 이 소설을 쓰면서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에서 민중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무언가
그 민중들에게 이 계몽을 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계기가를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그 임꺽정이 소설화해서 영웅시됐던 또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임꺽정 하면은 힘세고 이런 그 도적질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의적으로서 더욱더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홍룡이라는 소설가는 상당히 임꺽정을 민중의 영웅으로서 이렇게 소설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의적의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아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게 됐던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임꺽정도 실존 인물이었었고 그 명정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 임꺽정 등이 이제 모두 잡혀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선조수정실록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는 하나의 유은원영이 기탄 없이 탐욕을 부려 흉포한 자를 임용하자 안으로는 임꺽정의 난을 빚어냈고 밖으로는 을묘외변의 난을 초래했다. 이렇게 실록에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실존해 있었던 또 인물이기도 하였던 거죠. 을묘외변은 명종 때 그 전남의 그 영암, 강진, 진도 이런데 왜구가 들어와서 그 백성들의 재물을 막 약탈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로는 임꺽정이 이렇게 막 난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때를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자, 임꺽정은 이렇게 양주에서 이 백정으로 신분이었고 이러한 임꺽정이 그때 당시 그 문종왕후와 그의 그 집안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상당히 그 백성들이 그 도탄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임꺽정도 그렇게 정말 생계를 모두 이제 잃게 되면서 이제 도적이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족에서는 이 임꺽정을 도적이 아닌 반적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빼앗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령들을 자기네들이 처단하고 또 그 재물들을 빼어서 백성에 나누어 줌으로써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임꺽정의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대했었던 것이었죠. 그럴수록 임꺽정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도적질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은 임꺽정이 관에 나타나 가지고 재물을 뺐으면은 그들을 길을 알려주고 또는 언제 터볼 때가 올지 이런 정보들까지도 모두 임꺽정한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꺽정은 거의 약 3년 동안을 붙잡히지 않고 그들이 도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실제적으로도 기록에 의하면 임꺽정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그런 어떤 배경도 있었지만은 재물을 빼앗아서 그 재물을 다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떤 임꺽정을 편들어서 그들을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임꺽정에 그렇게 잡히지 않고 많은 이러한 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까지 이렇게 종횡 무진하면서 재물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한양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양까지 들어와서 지금의 종로 2가 그러니까 이 장통방이 있었던데 지금은 이제 장통교가 아직도 있죠. 청계천에 장통교에 커다란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까지도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빼앗았던 재물을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실 또 현금으로 만들고 필요한 물자를 또 사고 또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과멸을 습격하고 이런 것이 한양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서도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관군이 이제 그 임꺽정의 무리들을 잡아려고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오히려 그들이 이제 그 막 그 관군의 부장이 다치기도 하고 또 뭐 야사 같은 경우는 임꺽정의 아내가 붙잡혀서 의군부에 투옥도 되고 막 이랬었던 데가 이제 그 종로 이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의 이제 소굴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뭐 강원도, 평안도, 뭐 함경도 아주 그냥 그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임꺽정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활동 무대가 밑으로는 하늘까지 내려왔다면 위로는 지금의 이 두만강의 그 러시아와 국경을 갖고 있는 연해주 지역까지 그리고 압록강에 있는 그 지역까지 뭐 거의 지금의 그 북한에 있는 지역을 거의 임꺽정의 그 집단 무리들이 거의 그 게릴라전 같은 그러한 그 전투를 통해서 거의 자기들의 어떤 그 지휘하에 있었던 그러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토벌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많이 했었지만 오히려 이 토벌대 대장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요. 막 이러고 이 관군의 수령들에게도 임꺽정을 빨리 붙잡으라는 어명을 막 내렸지만은 결국은 잡히지 못하고 그들이 막 벌을 받게 되고 막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으니 이 중앙정부에서는 이 도적이 아니라 거의 반란군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제 임꺽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조선에 있는 이 오도에서 관군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도가 모두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관군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임꺽정이 있었던 그 제석산, 청석골 있었던 그 서골로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의 관군들이 모두 모여서 그 산을 모두 포위하고 이제는 그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또 이제 공격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었죠. 그럴 때 그 임꺽정의 참모 중에서 한 명이 그 서림인가요? 그 부하가 제가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투항을 하고 그 임꺽정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정보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이렇게 이제 다시 공격하는 것들의 정보들을 알려주고 그 임꺽정이가 이제 내려올 때 서림이 이제 유인을 하게 돼가지고 임꺽정과 그 무리들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임꺽정은 그래도 다행히 혼자서 도망치게 되었었고요. 그러나 끝내 결국 그는 관군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제 한양으로 압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양으로 압송하게 돼서 결국 15일 만에 사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꺽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민중들이 부르는 의적은 어떤 활동은 바로 엄청난 규모적인 세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일반 다른 책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기병들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농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을 갖추고 있었고 그 사람의 밑에 있는 두령들은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중흥기에서부터 아전 그리고 서얼들 그래서 그들이 두령이 돼가지고 또 그 밑에 농민 조직을 꾸리고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반 도적들처럼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선심 쓰듯 일반 이런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저항했던 이런 농민 어떤 세력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어떤 천민 집단 그리고 또는 어떤 평민으로서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신분적으로 해방을 하기 위했던 그러나 의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주 강했던
했던 그런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임꺽정과 그들을 따랐던 의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소설책, 그리고 더욱더 많이 과장, 또 미화 이런 것도 크고요. 또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임꺽정이란 인물입니다. 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임꺽정을 얘기할 때는 도조, 그리고 반란군의 그 수계,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민중들에게는, 아주 영웅실했던, 홍길동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어떤 그 도술적인 것들까지도, 능력을 발휘하는 무언가 신비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많이 좀 포장되어 있다면, 임꺽정 같은 경우는 아주 현실적인 어떤 인물로서로도 이렇게 이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사람들이 인정된 사람이 바로 임꺽정이라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명정실록에 기록된 이 사관의 평인데, 이거는 좀 되게 길지만은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명정 때 재상들의 행포, 수령들, 이런 포악이 아주 백성들의 살갑혀를 깎고 기름과 피를 말려 손발에 둘 곳이 없다. 그리고 호소할 것도 없는 이런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절박한 그들이 하루도 살기 어려워하는데, 잠시라도 살기 위해서 도적이 되었다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가 아니고 죄가 아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사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객관적인 그 당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명종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다가 끝났고, 사신은 논한다면서 자기의 이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종 왕후가 이렇게 국정을 논란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사신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명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한 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합니다.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흉년과 세금으로 백성들이 지쳐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형편인데 백성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는 내 도에 백성을 모두 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관이 이렇게 평언한 한 것이죠. 사관이 아주 정확하게 그때 당시 시대를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문종 왕후가 이렇게 이제 명종이 즉위한 지 한 20년 후에 이제 문종 왕후 이제 생모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윤원영과 정란정도 유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도 스스로 이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가 이제 좀 눈치 보지 않고 대신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국사를 논하고 이렇게 이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명은 이 장길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장길산은 우리가 알려지지 잘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길산은 누군가요? 1980년대 소설 황석영인가요? 그 분이 이렇게 장길산이라는 책을 대하소설을 내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황해도 용영군에 있는 장산곳이라는 곳에 장산곤매라고 매가 동네에서 어떤 마을을 위해서 수호 신 같은 새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장산곤매라는 어떤 그런 에서 시작돼가지고 전남 화순에 있는 절, 운주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천탑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걸 또 소재로 해가지고
마지막을 이제 그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 장길산을 어떤 민중의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길산 인물을 많이 이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장길산은 사실 기록에는 그 실록이나 정사에는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 실존적으로 그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길산은 황해도에서 이 구월산에서 그 도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또 장길산이기도 합니다. 장길산이 실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또 숙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길산의 무리들과 결탁하고 또 이른바 진인, 정, 최 두 사람을 얻어 먼저 우리나라를 평정하여 정성을, 그러니까 정씨를 왕으로 세운 뒤에 또 중국을 공격하여 최씨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이 숙종과 뭐 영의정, 우의정 이런 이 대신들과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길산이 실존 인물인데 실록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을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좀 기이한 이야기죠. 정씨가, 최씨가 우리나라를 평정하고 또 중국도 공격해가지고 이들을 왕으로, 조선의 왕으로 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실록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이게 이제 거짓말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신뢰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었죠. 이 장길산은 숙종실록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18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막 아주 잠깐 나오는 그 인물인데 어쨌든 실록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이 사람은 중요한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주 정부에서는 심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들이 장길산 무리들과 결탁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걸 이제 숙종에게 먼저 말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은 분위기가 이 숙종 때에 좀 반란의 그 음모가 영모가 모의가 꾸며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었고 거기에 장길산도 합류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길산이가 또 활동을 할 때는 이 흉룡과 대기근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시체가 아주 그냥 그 질벽에 길에 놓여져 있었던 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종 때, 숙종 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인구에 그 당시 인구가 그 학제에 의해서는 다르지만은 한 1200, 1400 막 그렇다라고 얘기하던데 한 30만, 40몇 명이 아사로 굶어 죽고 막 그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종 때는 더 심했죠. 그 현종 때는 대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 동안을 거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이 흉년이 돼서 이 농사를 한 2, 3년 동안 제대로 짓지 못했고 해서 거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 살기 어려웠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숙종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흉년 대기근이 또 아주 크게 일어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을 했던 바로 사람이 임꺽정이란 인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보면은 임꺽정이 활동을 했었을 때 그리고 장길산이 활동을 했었을 때 그리고 홍길동이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모든 공통점은 보면은 이 조정에 있는 관리가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이 가렴죽으로 이 어떤 이 일반 이런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했었고 그리고 천민들은 천민으로서 이 농사도 짓지 못하면서 그들이 어떤 이런 수공업으로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 토지마저도 그런 것을 그들이 자기들이 소유로 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빼앗겼던 그들 층에 의해서 도적이 아니고서는
도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조선 연산군, 그리고 그 다음 때부터 수종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었냐면은 방금 장길산이 활동했던 숙종 때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식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식량을 요청해서 그것을 갖고 이제 이 식량을 이제 충족시키기도 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했던 임꺽정이가 활동했던 시대, 이 명종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실록에 있는 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런 관리들이 백성들의 땅들을 많이 뺏었었을 때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명종 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백성들이 어떤 길에 있는 시신들마저도 어떤 자기들이 배고픔에 어떤 그런 것으로 또 삼기도 했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장길산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조선 정부에서는 도적으로 비록 보고 실록에도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수많은 책들, 그 당시에 야사나 그리고 백성들이 구전되어 오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책들이 나왔던 데에서는 바로 그때 당시에 살기 어려웠던 백성들 그리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졌던 신분사회 속에서 그들의 어떤 꿈, 희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홍길동과 임꺽정과 장길산들에게 그들을 희망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종 때 장길산의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뭔가 좀 정감록에 나오는 그런 정진인 그리고 최씨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숙종 때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살기 어려웠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적 모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이영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평 출신이고 서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였었는데 그들이 어떤 당시에 역적을 모의해서 집단을 꾸리고 있었을 때 장길산이가 우리가 역적을 끌어가지고 한양으로 쳐들어가면 장길산도 한양으로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영창의 역모는 이제 이영창의 역모는 이제는 밀고가 돼서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영창을 따르던 또 이 세력들이 이영창을 갖다가 어떤 남인의 첩자로 보고 이영창에 따랐던 서자들이 이렇게 노론에 이제 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창의 어떤 역모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건데 이영창의 역모 사건에 또 장길산도 이제 끼어들 뻔 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명종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이렇게 숙종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역사책에서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당시에 당쟁을 중심으로 한 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당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정권을 뺏기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예성 논쟁 왕실 가족이 상복을 1년 있느냐 3년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따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됐던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때 수많은 그런 도적들이 소규모 집단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산적이라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5명, 10명, 수백 명 이렇게 이제 있었고 우리가 또 야사나 그런 기록에 보면 장길산 같은 경우는 5천이니 이런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이렇게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숙종은 계속해서
이 장길산을 잡으라고 명하지만은 끝내 잡히지 않고 이렇게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이 장길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길산이 1980년대 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소설가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숙종 때 어떤 사회적 어떤 상황을 80년대 우리 현대사의 어떤 상황과 접목시키면서 역사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뭔가 그때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되는 인물로 민중운동으로서의 만들어낸 인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 바로 또 장길산이었던 이유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길산을 지금도 무언가 이렇게 민족의 영웅 이러한 표현 그리고 의적 이렇게 아주 좀 많이 남아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선시대 때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에서 언급됐던 인물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